예,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토론의 시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형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 연속기획 포럼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사회자께서 주셨는데요. 이 2020 한국 청년을 말하다라고 하는 이 기획 포럼은 총 3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첫 회가 연속기획 포럼이 있었고요. 그때는 청년들의 지금 실태라고 해서 좀 전에 사회를 보이셨던 박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노동 실태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 실태들을 보고하는 것이 저희 1차 포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차 포럼인데요. 1차에서 실태를 파악했으면 2차에서는 아까 김홍준 교수님 발표하셨듯이 청년들의 목소리, 즉 청년들의 의식과 감정은 또 어떠한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자 했던 게 오늘의 두 번째고요. 오늘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 12월 달에 다시 한번 3차 포럼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 3차 포럼에서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데 청년을 위한 사회정책의 전망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획 취지에 따라서 사실 두 번째, 청년들의 마음, 청년들의 감정, 청년들의 의식, 청년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저희가 토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토론에는 총 5명의 토론자가 섭외가 되었습니다. 김연경 서울시 청년청장님, 박미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책임연구원님, 그리고 이서연 에브리마인드 심리상담센터 대표님, 그리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 정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님, 이렇게 5분이 오늘 토론을 진행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각 토론자한테 제가 7분의 토론을 부탁드리려고 하고요. 7분의 토론이 끝난 다음에 종합 토론을 저희가 한 20분간 진행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공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연경 서울시 청년청장님이 원래 첫 번째 토론자이신데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이 돼서 금일 갑작스럽게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으셔서 이 자리에 참석이 어려워지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나중에 이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자료집에 올라올 텐데요. 그 내용을 토대로 김영정 청장님의 토론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봤는데 청년들의 인식은 이런 거랍니다. 김영정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청년들의 인식은 나는 열심히 투자했는데 왜 보상 기회가 없지? 나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사회는 불공정해. 특히나 그리고 여성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불안한 사회야. 그리고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자신감은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내 집 마련, 아이 양육 이런 거는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더 많아. 정말로 기성세대가 모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 살 기회, 다시 말하면 사회 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김홍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약간 생존주의와 탈존주의와 독존주의의 사이에 있는 인식들이 많이들 있다라고 하는 토론문을 작성해 주셨고요. 따라서 균질한 집단은 아닌 청년들에게 동등한 출발선이라도 좀 보장이 되어야 되고, 다양한 청년들의 삶이 보장되어야 되고, 그것이 또한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많다라는 토론문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셔서 안타깝고요. 저희 곧바로 두 번째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박미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책임연구원 박미희 박사님이 한국 청년의 인식과 가치에 대한 짧은 생각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7분입니다. 네, 소개받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의 박미희입니다. 시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준비된 토론문을 잘 읽는 것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오늘 주제가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이긴 한데 저는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청년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재직하고 있는 조직에서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X세대 꼰대에 속해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오늘날 한국 청년의 인식과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칫 기성세대의 어떤 그 자의적인 해석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조금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두서없는 짧은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 그 한국 사회에 대한 청년의 인식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조사가 이제 한국노동패널의 청년층 부가조사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료집의 62쪽에 보시면 이제 그림을 제가 조금 제시를 해놨는데요. 이걸 보시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 세대가 살만한 나라이다라고 하는 그 문항에는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청년들이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청년에게 주어지는 기회, 그다음에 청년 세대가 사회로부터 보호 지원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공정성 이런 것도 굉장히 낮은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한국의 청년들은 우리 사회가 기회가 부족하고 공정하지도 않으며 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부족한 것으로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청년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림 1에서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 김용회 한창근 그 연구자께서 제시한 건데요. 그 낙관형과 비관형 을 구분하고 그것의 이제 격차들을 본 건데 두 유형 간의 인식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계층 상승에 대한 것과 공정성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유형 간의 차이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이 그 가구 순 자산이라고 이제 연구에서 제시를 해놨는데요. 이걸 보면은 우리 한참 그리고 지금도 얘기되고 있는 수저계급론 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청년의 행복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을 보면 청년 행복감에 있어서 청년들이 행복하냐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바로 희망감 또는 반대로 무망감, 희망 없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것이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청년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영향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미래의 상황이 나아질지 기약이 없다는 생각이 청년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미래는 김홍준 교수님께서 오늘날 진단하신 오늘날 청년 세대가 공유하는 생존주의하고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불투명한 미래, 그다음 생존에 대한 불안이 서바이벌을 향한 과열된 욕망, 그리고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자신 존재의 가능성을 개발하려고 하는 계산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청년 세대의 어떤 전체적인 그 불안감, 좌절, 우울감, 희망 없음이라기보다는 청년 세대들의 어떤 새로운 어떤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한 연구를 보다가 그 청년이 직접 언급한 그 말이 계속 이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굳이 나를 더 비참하고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던 이 청년의 말이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뜬금없이 오늘날의 헬조선을 가지고 노는 청년 세대의 놀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결국은 이생망, 우리 청년 세대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 이생망에 대한 청년들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헬조선 사회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자기 나름의 놀이, 재미, 흥미들을 찾아가고 있고 어떤 그 청년 세대 나름의 가치들을 발견하고 있는가에 저는 오히려 더 주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그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었던 병마 컨셉, 그런 컨텐츠에 치솟는 인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촛불 집회를 2016년 촛불 집회 했을 때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됐었던 그 여러 가지 굉장히 기발한 어떤 깃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청년 세대들이 추구하는 재미와 사회 활동 그리고 그들이 그 현실을 비꼬는 방식, 현실을 풍자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재미나 어떤 흥미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결국은 그런 철저한 현실 인식과 재미로 현실을 비트는 것이 청년 세대들의 어떤 특징이자 삶의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재미를 추구하는 일면에는 나는 이 지옥 같은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야 라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팍팍한 인생, 내 몸 하나 구길 곳? 이 정도면 됐지 라는 그런 인식도 바탕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자조와 포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작지만 소중한 행복과 재미를 찾는 것. 이것이 오늘날 청년들이 좀 청년들의 삶의 방식, 사고의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희망 없는 시대에 이런 청년들의 작은 도전과 시도가 더 값지게 느껴지고 그들을 어떠한 세대라고 명명하기 전에 그들의 삶의 방식과 도전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리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미애 박사님.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부분의 이 사회에 대한 인식 차이는 수저계급론에 따라서 자산격제에 따라서 벌어지는 거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금 청년들의 지금 이생망 이런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그들만의 그 재미와 삶의 의미들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그들의 삶을 다양한 방식의 삶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토론을 해주실 때 우리 주 발표자 김홍중 교수님과 김문길 박사님에 대한 질문이나 거기에 대한 코멘트들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우리 이 지금 가나다 순으로 돼 있어서요. 예, 가나다 순입니다. 예, 에브리마인드의 심리상담 센터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서연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브리마인드 심리상담센터 대표 이서연입니다. 저는 서늘한 여름밤이라는 필명의 작가로도 활동하면서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또 심리상담센터에 대한 편견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질적으로도 좀 감정 조절이 어려워서 오랫동안 상담을 받아왔고 지금까지도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청년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가이자 사업가로서 그리고 한 명의 청년으로서 저와 제 동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좀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상담센터를 마주하면서 마주한 청년들의 가장 주요한 정신건강 문제는 불안과 무기력이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어떤 이유로 상담을 찾아왔는지 신청서에 기재를 하는데요. 3년간의 데이터를 모아봤을 때 무기력, 우울, 불안 이 세 가지를 주호소로 내방하는 내담자들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왜 청년들이 이러한 문제를 호소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까 발표자분께서 발표해 주셨듯이 굉장히 많은 불평등에 대한 사회 통합이 되지 않았고 또 불평등에 대한 인식들이 있었고 또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한국 청년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청년 실업, 빈곤, 주거 문제 등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상담센터에서 일하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심리상담센터를 찾아오는지 또 특히 저희 센터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센터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모습을 한번 그려보고자 합니다. 20, 30대 직장인 여성이고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지만 1, 2년 정도 일하면서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안에 떠밀려서 취업을 했고 그 직장은 만족스럽지 않고 야근이 굉장히 잦고 또 퇴근 후에 자신의 삶을 갖기도 어려운 직장입니다. 출퇴근을 하루에 2시간 이상 소요하는 게 평균적이라고 하고요. 10평 남짓의 월세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지치고 번아웃이 온 일상 속에서 작은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취약하다고 느껴지고 또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비난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점점 지속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될까 봐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무기력해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이 너무 싫고 출근하다가 그냥 차에 치였으면 좋겠고 잠깐 사고가 나서 몇 달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렇다고 더 나은 대안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이생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이나 직장인들이라면 어딘가는 공감할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상담센터에서 일하면서 희망이 없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변화를 위한 신락 같은 희망을 찾으러 오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특히 무기력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위기감을 느끼셔서 심리상담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제가 심리상담센터에서 일하면서 만나지 못하는 청년들을 생각하게 돼요. 사설 상담센터 회기당 가격이 결코 싸지 않습니다. 5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예요. 1회예요. 심리상담을 받기 위해서 월에 약 40만 원에서 비싸면 60만 원 정도의 돈을 지출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청년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물론 지역사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곳이 청년들이 원하는 상담 서비스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마포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 정신건강 간호사 2인과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10인, 총 12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인구는 약 37만 명인데요. 이 중에 10%만 방문한다고 해도 3만 7천 명이 방문하는데 12명으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년들 중에 특히 미취업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정신건강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대학생일 때는 학교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고 회사에 들어가서는 EAP라는 직장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미취업 청년들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도 지원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저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정말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어려운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이 너무 모자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늘 공허하게 들립니다. 청년들의 마음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열악함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사연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따가 발표자님들께 좀 여쭤볼 내용이 그런 건데요. 좀 전에 박미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고 이서연 지금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던 이 청년들의 이 무력감, 불안, 이생망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김문길 박사님 발표에는 청년들이 다른 계층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가 좀 높고 행복이 높고 통합도 좀 높고 그다음에 불평등은 사실상 그 기술 통계를 보면은 그렇게 다른 계층보다 크게 생각하지 않고 라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어떻게 좀 왜 이런 것과 토론자들이 제기해 주신 문제들과 좀 다른 건지 또 김홍준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이 생존주의는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 보는 여기서 이탈하는 엑싯하는 집단도 있고 보이스 저항하는 집단들도 있지만 많은 생존주의는 사실 서바이벌 능력주의 능력에 좀 올인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청년들의 심리를 이렇게 한 가지로 불안 아니면 무기력 이런 걸로 대표할 수 있는지 그거는 우리 김홍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말 안타까운 게 이 홍보의 문제였는지 사실 지금 유튜브에 실시간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수천 명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아직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올라가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통 저희 요즘에 청년 이슈들은 보통 조회수가 뭐 이렇게도 가더라고요. 그럴 때 사실 이 두 분을 뵙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의 두 정당의 최고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더군다나 청년 여성 하면 딱 떠오르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박성민 최고위원님께서 한번 지금 어떤 생각으로 본인이 사실 이런 엄청난 직책을 또한 하시면서 청년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부담을 드린 건 아니죠?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부담 없이 한번 7분이고요. 예, 7분 동안 저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성민입니다. 사실 이제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다양한 담론은 언제나 좀 있어 왔고, 또 그 문제가 결코 하나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가 좀 짚어봐야 할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좀 이제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제 청년들이 정서적인 부분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갈증, 그리고 그런 불안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그 키워드를 이제 불안으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키워드를 불안감으로 잡지는 않았고, 저는 오히려 나다움이라는 키워드로 좀 이제 청년들의 고민을 좀 풀어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 사회에 청년들에게 결여되어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본인 스스로가 이 나다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이 나다움을 갈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더 심한 경쟁, 지금도 굉장히 심한 경쟁이 있고, 과거에는 더욱더 여러 가지 차별이나 격차들이 당시에도 굉장히 심각했을 시기에 이제 청년들은 그간 계속해서 나다움을 좀 지우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저 역시도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쳐왔지만 뭔가 나에 대한 관심을 쏟을 시간보다는 오로지 이제 입시에 대한 관심을 쏟게 하시는 그런 교육들이 있었고, 입시 혹은 학생이 가져야 할 하나의 목표 이외에는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사실 그 관심을 어떠한 영역에도 허용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에는 나다움이라는 것이 내가 20살이 되었던, 그러니까 소위 사회에서 우리에게 성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그 시기에도 여전히 우리는 나다움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그런 나다움이라는 키워드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사회가 사회적으로 강요되어 왔던 안정적이고 좀 고정적인 이상향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은 좀 순응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전까지는 이런 혹은 좋은 직업, 좋은 배우자,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안정적인 루트들이 사회적으로 옳은 것처럼 이제 강요되어 왔고, 누구나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좀 치환되어 왔던 얘기들을 좀 탈피하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강요되고 있는 이상이라는 사실을 청년들이 깨우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강요되는 이상 을 향해서 역설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구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여기가 아닌데 싶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길을 자꾸만 이제 걷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청년들이 놓여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앞에서 대표님의 말씀을 굉장히 공감했던 이유는 이 청년들의 저변에 가지고 있는 불안함, 무력감, 혹은 지금 당장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 청년들이 강요되는 이 이상, 소위 말해 안정성 혹은 특정 직업군이 거론되면서 이야기되는 그런 안정적인 이상향 혹은 강요되는 지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유가 과연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해서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그 길로 걷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다움에 대한 갈망이 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강요받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이 동시에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으로 나라는 사람이 걷고자 하는 길이 대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 한 번도 나다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사회에서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뼈아픈 현실이고, 결국 나다움을 찾아내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봤을 때도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창조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좀 개척자의 길을 걷는 모습이 사회적으로 많이 발표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것은 결국 물론 그 개인 청년이 굉장히 대단한 길을 걷고 혹은 본인에게 관심을 두고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는 마땅히 호응해줘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 사회가 사실 그들을 나다움을 찾지 못하는, 그 나다움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과정 속에 청년들을 방치해 온 게 아닌가.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까지도 저는 좀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럼 이 정부와 국가의 책임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당연히 이 중고등학교 시절 혹은 초등학교 시절 이런 교육 시스템부터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앞에서 간단히 언급드렸던 게 이제 청년들이 본인의 시간을 사실 투자해서 혹은 본인의 재산을 좀 투자를 해서 이런 경험들을 창출해내게 되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공공의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좀 제공되었어야 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나다움을 찾기 위해 나의 시간과 노력과 뭐 여러 가지 나의 소유의 것들을 좀 차출해서 희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은 아닙니다만 이 나다움을 찾는 과정 속에서 국가가 사실 보장해 줄 수 있는 영역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굉장히 좀 무관심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이 사실 가치가 변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성공보다 안정을 추구하고 극단보다는 균형을, 그리고 종속보다는 자기결정을, 그리고 획일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립적인 혹은 역설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청년들이 지금 언론에서 소비되고 있는 모습들은 뭐 특정한 직군의 시험에 올인한다든지 아니면 모두가 다 함께 똑같은 시험을 치면서 시험공화국이다 이런 말 속에 갇혀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이 청년들의 내적으로는 다양성, 자기결정권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일단 교육이 조금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미뤄두더라도 저는 이 외국에서 좀 들여올 만한 제도는 갭이어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육혁신은 당연히 기반이 돼야겠지만 한국판 갭이어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청년기에 들어서야 휴학이나 휴직 혹은 뭐 사직 등의 선택을 통해서 개인을 희생하면서 나다움을 찾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러지 말고 이제 애초부터 국가가 그럴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청년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청년들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당연히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박성민 최고위원님께서 진짜 많은 청년들이 나다움을 갈망하고 있고, 특히나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뭐 안정, 자기결정권, 다양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 뭐 교육, 갭이어,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말씀에 이 사회복지학회에서는 학계에서는 보통 청년들의 나다움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들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기본소득과 기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공공 와이파이부터 시작해서 공공 무중력지대처럼 서울 공공 공간들 마련해주고, 하여튼 그 공공 인프라를 통해서 청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기본소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소득과 자산을 주더라도 자유는 줄 수 없다. 뭐 이런 논란들이 사실 많이 있기는 합니다. 예, 하여튼 좋은 주제 말씀해 주셨고요. 관련해서도 이따가 뭐 두 분 발제자님께서 뭐 덧붙이시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 토론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정원석 최고위원이십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가장 젊으신 최고위원이시면서 또 활동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맞으시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7분 토론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청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짚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를 박탈당했다 부분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 청년들이 자유를 박탈당한 그 근본으로부터 인해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우울, 무기력,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저희 당이 항상 현재 여권이나 청와대를 비판할 때 당장 내일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씀은 드리지만 그래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가장 잘 나가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단군 이래 가장 잘 나가는 대한민국 안에서 소속된 청년들은 그 어떤 세대보다 가장 불안하고 그리고 불만족스럽고 누구보다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괴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괴리를 한번 주목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을 곰곰해 보면 결국 지금의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가 설계해 놓은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역설적인 건데 청년은 미래 세대이고 주체라고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들은 영원한 객체이자 약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박민인 연구원님께서 그 청년인식 보고서 그래프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전 재미있게 봤던 게 세대 연대 항목에 있어서는 낙관과 비관이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이 폭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 사이에서 말할 거 없이 그 부분에 대한 불만족이 상당히 누적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본질적인 자유의 박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제목을 etc. 그러니까 기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고정관념과의 그 대대적인 싸움을 벌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기성세대가 설계해 놓은 청년들의 성장 과정 그리고 그 공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입시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네 뭐네 다양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어쨌든 학생들은 그 입시라는 근본적인 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또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면 대외 활동이 그만큼 위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내신 수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도돌이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 아웃라이어들의 플렉스, 그 유튜버라든가 크리에이터들, 그들은 여전히 이 청년 세대에서 우상으로는 대표되지만 정작 그들 역시도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으로 치부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 진입 루트로 결국 갈 수 있는 거는 명문대와 대기업. 그렇게 해서 상위 5% 정말 많이 잡아도 5%인데 그 5%의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어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란 청년 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교수님께서 미생 언급해 주셨는데 미생이 엄밀히 말하면 그 대우 인터넷이라는 인터내셔널 회사를 모티브로 한 그 회사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스카이대학교 상경계 탑티어로 졸업한 애들이 영어라든가 제외외국어 압도적으로 잘하는 애들은 정말 소수의 탁월한 애들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장백기, 안영이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생을 보면 두 가지 메시지를 보죠. 첫째는 장그래를 위한 공간이 없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 장백기, 안영이 같은 청년 세대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잘한 애가 취업을 하더라도 걔네들이 마주하는 현실의 괴리는 어마무시하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미생의 전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구조가 설계된 근본 기저에 대체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질적 성장 키워드와 양적 성장 키워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기성세대들은 하우가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저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들 우리가 대한 답습해가지고 더 나은 추격형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대한민국, 미국 부러워하지 않아요. 영국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 지금 우리가 새로운 선도 모델을 만들어서 다시 본질적으로 왜, why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교육도 기성세대의 관념도 또
자기 청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받는 압박도 모두가 하우에 집중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시대는 변해가지고 제가 어려운 단어 썼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전히 공장식입니다. 소품종, 딱 정해져 있는 몇 개의 성공 모델만을 여전히 대량 생산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청년들한테 지속적으로 주입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최악의 조합이 결국은 이 청년 세대에 있어서 미래 가치에 반영되는 것이 출산율이라고 보고, 그리고 현재 가치에 그 극단적으로 대입되는 것이 자살률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10대에서 30대가 사망 원인 1순위가 자살입니다. 그리고 또 뭐 출산율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합계 출산율이 1.1명으로 조만간 1.0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과 연애 패턴이 달라지고 또 그에 지향하는 가치가 달라진 것은 분명히 있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청년들이 이 M4 범주의 결혼과 출산을 삽입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늘어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N값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체 뭘 더 포기를 해야 이 N값이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청년들이 마주하는 이 시대적 현실은 암울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에세트라를 어떻게 허할 수 있을까? 이 기타 요소를 어떻게 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청년 세대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어떤 만능형 모델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해볼 수 있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원성의 회복이 아닐까. 그래서 그 다원성의 회복의 핵심은 이 청년들이 스펙트럼을 넓혀서 자기네들의 성공 모델을 단순히 주입받은 그 거푸집을 넘어가지고 여러 갈래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교육을 예로 들면 단순히 수능, 수시 이거 잘 봐서 스카이 대학 가는 게 성공 모델이 아니라 차라리 과감하게 SM이라든가 빅히트라든가, 애들 연예인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협업 모델을 만들어서 스타 역량을 갖춘 영재 발굴 모델을 하나의 입시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어서 애들이 정말 그 유의나 즐거움을 한번 이거 자선화시켜 볼 수 있는 거는 전 하나의 대안이라고 봤거든요. 아까 그 박민 연구원님이 재미 유의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분의 취지와는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생각했던 대안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 20대 초년생들이 1년 안식년 제도를 도입해서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성찰이라든가 Y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제 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군인 양성 제도에 있어서 이거를 커리어로 확대시켜가지고 방산 근무 요원들을 우리가 단순히 가짜 사나이에 해당되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기초과학이라든가 이공계 박사과정 이런 분들을 하나의 커리어의 연장선상으로 군대에 편입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달파 모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과 출산, 육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남녀 구분 없이 정기 휴가, 육아휴직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결국 여성들의 커리어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 부부 기혼자들이 아이를 갖게 되면 오롯이 그 육아에 대한 책임이 여성한테 쏠리지 않게끔 아예 그냥 반강제적으로 남녀 둘 다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하면 그래도 문제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는 고정관념과의 대결을 통해 우리 기성세대가 설계해 놓은 이 거푸집을 넘어서 청년 세대들이 자신들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수요 중심 모델을 한번 구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가 박탈당했다고 해서 되게 많은 그 국가를 비판하는 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1년 생활비를 지급하며 또 정기 휴가 의무화며 상당히 복지국가적인 정책들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뜻밖이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예, 정원석 최고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분의 토론을 들었고요. 지금 남은 시간이 저희가 죄송하게도 어쩌다 제 시간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두 분의 이 발표자께 간단한, 아주 오늘의 그래도 마무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5분씩 시간을 드리고요. 나머지 토론자님들께 각자 한 2분씩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발언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 발언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실 지금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이게 충돌되는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진짜
정말 계층 간의 차이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성세대를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기성세대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80%는 되게 힘든 삶을 살고 있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고 청년 세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거를 계급적인 위치에서 이 세대론을 보는 것도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 어저께 너무 황당한 인기 연예인의 자살도 있었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런 사회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지금 이 세대의 이 진짜 마음을 진짜 불안과 이런 거였나? 이거 절대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뭐 등등을 다 통틀어서 이러한 오늘 나온 말씀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청년의 다양성, 청년이 원하는 것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이사연 대표님께서 건강증진센터 뭐 이렇게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회정책 쪽 보니까 청년들은 다른 인구 집단이 가는 곳을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읍면동 사무소도 안 가고 구청도 안 가고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이런 시설을 안 가요. 그러니까 진짜 청년들의 마음은 왜 기존의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제도와 본인들은 좀 구분하는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정말 그 마음과 감정, 오늘은 너무 이성은 좀 빼고 그 감정에 뭐가 있길래 우리가 여러 이 복잡한 감정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이야기를 좀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뭐가 핵심적인 감정, 마음이다. 좀 감소된 자아, 뭐 요즘 다들 다 개별화돼서 다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감소된 청년, 뭐 청춘 이런 이미지 없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 감정의 실체는 뭘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우리 김홍중 교수님부터 5분 정도? 5분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네. 일단 여러 토론자들의 아주 흥미로운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거리와 또 성찰해야 되는 그런 이제 각도들이 지금 다 테이블 위에 올라온 것 같아요. 우리가 약간 시간을 들여서 토론하고 정책 몇 가지를 좋은 아이디어 내고 또 몇 사람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떤 문제가 문제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것이 생각보다 해수면 아래에 굉장히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얘기고 그 내려지는 과정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문제로 인지되지 않은 채 흘러갔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2007년부터 청년이 한국 사회에 지각됐다고 했는데 지각되지 않은 시간 동안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청년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부모로 두고 있는 세대들의 삶의 방식, 그 부모들이 겪었던 고통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짜여져 들어가 있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여러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듭니다. 예, 그래서 어떤 세대를 혹은 청년을 몇 가지의 편파적인 어쩔 수 없죠. 이제 어떤 각도로 보려면 약간의 편파성을 띱니다만 편파적인 것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특히나 지금 21세기의 한국의 청년 세대는 다른 어느 세대보다도 많이 배웠고 또 문화적인 취향이나 아니면 삶의 스타일도 굉장히 선진적이고 그리고 의식도 상당히 글로벌라이즈 돼 있고 앞선 세대들과 다르게 환경에 대해 에코 프렌들리한 감수성, 생각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잘못하면 약간 패기가 없거나 패시미스트로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건 글로벌 트렌드예요. 이미 유럽 같은 경우 2004년부터 카타스트로피즘, 파국주의 이런 말들이 디벨롭먼트, 프로그레스 이런 낙관적인 말들 다 넘어섰습니다. 시민이 된다는 건 비관적일 줄 안다는 거예요, 이제. 뭔가 더 개발하고 할 그런 땅도 없잖아요, 지금 지구에.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의 기성세대들이 보았을 때 부정적으로 보이는 어떤 청년들의 모습들은 사실은 그들이 글로벌라이즈 돼 있고 또 미래를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하나의 장점일 가능성이 오히려 있고요. 다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패톨로지들, 병리 현상들에 관해서는
정책적인 혹은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대응이 정말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그러하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것에 간단하게만 답을 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지배적인 감정 한두 가지를 가지고 한 세대를 말한다는 것은 사실 난센스인데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거는 이 무기력 헬플레스니스라고 아까 한 2번 정도 그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 미래 전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행위의 이제 능력의 박탈 같은 거인데 이게 저한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약간 세상을 모를 때 용기 있게 치고 나가는 건데 너무나 일찍 세상의 한계와 어떤 모순들을 깨달아 버리고 인지하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환상을 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느냐가 그 밸런스가 어떻게 오느냐 이들에게 이게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가적인 게 계몽주의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 공부한다는 지금 현재 사회과학이라는 게 여기 가장 중요한 인간은 모순에 속지 않고 환상 안 갖고 꿰뚫어 보면서 진실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냉철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과 동시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좀 바보스럽지만 환상을 품고 그냥 돌진하는 그 힘이 동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저 같은 이제 50대는 사실 그거를 100%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제 세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선배로서 조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딘가에 밸런스가 있을 거야. 세상을 냉철하게 꿰뚫어 봄으로써 환상을 다 깨고 가는 것도 훌륭한 거지만 바보처럼 어리석음의 지분을 너의 삶의 어딘가에 두는 것도 삶을 살 때 훌륭한 것일 수 있어. 그 밸런스를 너가 스스로 한번 찾아봐. 이 정도 얘기밖에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뭐 감정에 대해서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그냥 이건 무슨 뭐 연구의 결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조금 선배로서 하는 말 정도로 그냥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저는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을수록 김홍준 교수님은 정말 문화사회학자에 대가셔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거를 또 하나 던져주셨네요. 아까 제가 진짜 던진 질문이 정말 말이 안 되네요. 제가 들으면서도 생각해보니까 하나의 감정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데 대표적인 걸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집중하는 거에 뭐 관심 있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진짜 저도 대학에 있으면서 보니까 정말 돈키호테들이 사라지는 게 가장 큰 아쉬움인데 그러다가 TV 틀면 쇼미더머니에 정말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김문길 박사님 토론 5분 한 3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첫 번째 앞부분에서 좀 실태를 보여드렸던 걸 그냥 보여드리지 말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행복감이라든가 뭐 삶의 만족도 이런 게 이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청년들이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나온 거는 이제 굳이 뭐 제시한 거는 이제 사실은 이게 어떤 뭐 세대별로 다 사실은 어떤 고통의 어떤 뭐 레이스 사실은 노인 빈곤 문제 중고령층 뭐 최근에 뭐 임계장으로 대표되는 그도 노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좀 워낙 이제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대신에 반면에 이제 하나의 이제 질문을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 교차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뭐 뒤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불평등 인식과 다른 이제 인식과의 관계와 관련돼서는 청년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좀 더 뚜렷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단편적인 정보로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조사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저희가 면접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방문을 해서 하는데 보통 낮 시간에 방문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물론 샘플은 한 1,000명 정도 청년이 들어있긴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좀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응답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뭐 좀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린 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청년들의 어떤 이제 고립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제 조사에서도 이렇게 잘 포착이 안 되는 이런 문제,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뭐 공공정책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정책적으로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히 이게 지금 어떤 정서적인 질환이라든가 뭐 우울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최근에 좀 이슈되는 게 이제 청년의 고립, 이제 사회적 고립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제 청년들 고립을 보면 대체로 이제 뭐 단독 가구 혼자 주로 사는 경우도 물리적으로 이제 고립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뭐 그런 측면의 심리 정서적인 고립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관련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가족이나 친구와 지인과의 어떤 사회적인 연결망, 네트워크 뭐 등등 이런 거에 단절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고립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뭐 그런 정책이 이제 좀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정신질환에서도 이야기 많이 하는 게 어떤 조기 개입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 이게 하나 생겼을 때 이게 생애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기 개입에 의한 조기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고려가 좀 절실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네 분의 토론자께도 간단하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예, 한 말씀씩 하시면서 본인이 이 얘기는 꼭 하시고 싶다는 내용으로 예, 먼저 박미 박사님 예, 1분씩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드릴 말씀은 조금 더 있지만 짧게 하라고 했으니까 짧게 해보면요. 저는 청년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감, 우울, 패배감, 무력감 이런 거는 결국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끊임없이 그렇게 줬다.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그 틀을 유지하고자 했던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틀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키워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게 이미 사실인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강조해 와서 청년들에게 오히려 패배감과 무력감들을 끊임없이 심어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청년들이 스스로 그걸 넘어서고 있는 단계이다. 그리고 그 단초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성세대나 우리 사회가 청년들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재단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새로운 시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고민해보자.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원석 최고위원. 예, 저는 항상 이런 청년 관련된 주제에 참석을 했을 때 스스로 느끼는 한계가 늘 이게 청년 당사자로서 어른들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함정이랑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문제는 다원적인 문제고 또 환원주의에 빠지면 안 되면서 지극히 누적된 문제라는 부분은 계속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약간 세부적인 부분에서 지금의 그 무기력에 대해서 스스로 좀 생각을 한 게 있다면 저는 이 정보 과잉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발육 상태도 빠르지만 이 다양한 정보들을 보면서 스스로 이데아를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정보를 습득하는 거는 자유지만 이거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분별지를 어떻게 심어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그 부모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이 아이들이 맞닥뜨리게 될 그 유형 자산보다는 이 정신적인 어떤 노하우나 그런 정보의 습득 과정, 분별 능력 이런 무형 자산이 굉장히 큰 그 디스패리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또 영상 위주의 정보가 이제 학생들이라든가 청년들 사이에서 통용되면서 결국 너무나 빠른 결정이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이것도 지극히 제 일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예, 다음
박성민 우리 최고위원님. 네, 사실 이렇게 청년과 관련돼서 토론회를 저도 이제 좀 다녀보면 항상 고민되는 것이 이렇게 뭐가 문제다 혹은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발제 이후의 스텝이 좀 더딘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토론회 혹은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휘발되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일단 저는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좀 휘발되지 않도록 좀 끈질기게 연결하고 또 끈질기게 해결하는 역할을 좀 도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서연 대표님.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청년기를 지배했던 감정은 불안함이었던 것 같아요. 인문계 출신으로 7, 80개의 취업 자소서를 내고 그 떨어지는 게 당연한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함은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이 불안함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게 무력감으로 이어지는 게 저한테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아까 환상을 풀고 돌진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돌진하다가 넘어지거나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망이 없는 세상에서 돈키호테가 된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성세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를 많이 고민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서연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의 주제가 정말로 그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만 하고 있고 진짜 들으면서 그들 감정을 잘 이해를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좀 반성하게 되고요. 예, 하여튼 오늘 그 김홍준 교수님과 김문길 교수님이 박사님께서 두 분의 발제에서 청년 세대의 욕망 그리고 생존주의 그리고 이들의 사회 통합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인식들을 말씀해 주셨고 네 분의 토론자들께서 정말 이 감정들을 관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원적인 모습들을 다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박성민 최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회정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 정당에서 계시는 분들 그리고 학계에 계시는 분들 모두 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좀 어떻게 하면 자유롭고 행복하며 안정적인 상태에서 정말 본인의 삶들의 희망을 품을 수 있지 그런 길들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부터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지금 정말 많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3차 포럼에서는 그래서 이 제도와 정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또는 청년들이 참여해서 청년들의 사회권 보장을 위해서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다음번 포럼에도 많은 관심과 그리고 관심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로써 이 2차 2020 한국 청년을 말하다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